이유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91학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졸업은 95년도 2월 달에 이제 졸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학교 다닐 때 뭐 여러 활동들을 많이 했었어요. 특히 이제 동아리 활동들을 많이 했었는데, 뭐 가장 인상 깊게 내가 했던 동아리 활동은 이 외대의 자랑 가운데 하나인 이제 영자신문 디아거스에서 내가 활동을 한 게 가장 인상 깊었고, 또 내 스스로도 많은 것을 이제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아거스에서 내가 시간을 2년 한 반 정도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 마지막에 편집장이라는 직책까지 하고서 마쳤는데, 이러한 그 영자신문사의 활동을 통해 가지고 내가 또 이제 영자신문을 만드는 후배 기자를 만나고, 또 학교에 다니는 또 후배들을 만나게 돼 가지고 반갑습니다. 예. 지금은 어 대구 경북에 있는 사립대학교인데요. 영남대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맥나도 학교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은 외대에서도 신문방송학과를 했는데, 지금 뭐 내가 재직하고 있는 것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로 이제 신문방송학과에서 내가 교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언론정보학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뀐 신문방송학과를 이제 졸업을 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언론정보학을 꾸준히 전공하셨는데, 그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나는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수를 이제 했는데, 내가 재수를 하면서까지도 계속 이제 신문방송학 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문을 계속 고집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현대 사회가 그러니까 정보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사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정보의 하나의 그 앞 단계인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단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 이 어떤 세상의 큰 흐름들을 파악하는 것은 결국은 매체와 그 다음에 언론 소통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전공을 했고, 실제 대학 4년 동안 전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석사 과정도 마찬가지로 또 이제 내가 이 같은 전공을 하고,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할 때도 같은 전공을 이제 하고 나니까 내가 왜 정말 이 길만 했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또 스스로도 반문을 하게 되는데, 근데 다시 내가 다시 전공을 선택한다 그러면 그래도 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을 내가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 전공을 선택한다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함께 뭐 컴퓨터 사이언스라든가 뭐 수학이라든가 통계, 그러니까 이공계 전공을 같이 복수 전공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은 또 있어요. 예. 그래서 음, 뭐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이런 그 언론 정보학,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을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우리 오늘날의 사회가 이제 데이터와 정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통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이쪽을 선택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 제가 신문을 보니까 그 빅데이터의 권위자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언론 정보랑 빅데이터는 얼핏 보기에는 좀 관련이 없어 보이는 그 두 학문 사이에 어떤 특별한 연결점이 혹시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지금은 학과 이름이 사실은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으로 바뀌고, 뭐 어떤 학교에서는 이제 언론 정보학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언론이라고 하는 것에 조금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언론이라고 하는 것에 좁은 의미로는 우리가 이제 저널리즘이라고 해가지고 신문과 방송의 보도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좀 넓은 의미로 얘기하자면 그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어떤 소통 현상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소통의 현상들은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매개체로 하는 거죠. 또 이런 메시지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 다 정보로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정보는 또 데이터를 가공해서 만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이제 또 나는 이제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생산되는 그런 정보들을 주로 이제 바라보고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책과 이제 디지털 시대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 볼 건데요. 일단 이제 최근에 발행하신 책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한 독자들이 이제 책을 읽게 된 독자들이 어떠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읽으면 좋을지도 함께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번 책은 내가 지난 사실은 20년 동안에 그러니까 썼는 여러 가지의 그러니까 글꼭지들을 체계적으로 모았는 건데요. 그 주제들을 보면 그러니까 내가 관심이 있었던 그러니까 데이터, 그다음에 뭐 소셜 미디어,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웹 3.0 혹은 웹 3라고 하는 영역들,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사회와서 내가 이제 부딪히면서 했던 그런 사회, 문화, 정치, 경제적인 이슈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의 그 현상들을 그러니까 학술적인 그 논문이라든가 혹은 학술적인 그 시각을 근거에 해서 사회의 우리의 현상들을 분석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페이스북을 보면 왜 우리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질까? 혹은 뭐 우리는 왜 유튜브를 보면서 정치적으로 편향적이 될까? 이런 것을 그러니까 내 자신의 어떤 뭐 생각이라든가 판단만으로서 글을 적은 게 아니라 관계된 논문들을 일반 대중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용하고 소개해 가면서 그러니까 글을 썼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내가 20년 동안 지방에서 그러니까 살아오고 그다음에 여기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 생활을 하면서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서울과 지방의 아주 큰 격차, 이 격차 문제에 대해서 그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나만의 좀 약간은 독특한 시각들 혹은 창의적인 시각들을 선보였는 게 이제 이 책의 산물이죠. 또 하나 이제 그 이 책의 맨 뒤에 출처들을 보면 그러니까 20년 동안 썼는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져 있는데 출처의 발행 연도를 확인해 보면 이런 그 논의들을 했던 것이 예컨대 뭐 우리가 키오스크를 통해 가지고 식권들을 요새는 다 사게 되고 뭐 기차표도 사고 있는데 그런 논의들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벌써 수십 년 전에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발행했노 출판했는 출판했는 각 글의 꼭지들의 처음 출판 연도들을 이제 보게 되면 이런 논의들이 갑자기 생겨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게 좀 책을 읽는 재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책을 이제 쓰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이렇게 산발적으로 그러니까 나와 단순하게 나열되어 있는 나의 그러니까 글들을 그러니까 좀 더 구성 있게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그것을 짜임새 있게 사람들한테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책 제목도 그래서 이제 내가 지방에 있지만 지금 로컬이지만은 글로벌하게 어떤 시각을 가지고서 어떤 로컬의 문제들을 접근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글로컬이라고 이제 지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이제 제가 그 책 실물을 이제 편집장님한테 받았는데, 이게 딱 처음 이게 열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가 딱 나오더라고요. 이제 교수님이 또 선배님이 생각하시기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우리 삶 속에서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제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가깝고 친숙하게 여기고 있죠. 왜냐하면 생성형, 대화형 그러한 그 서비스가 이제 일상으로 완전히 이제 들어오고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뭐 어떤 교육에 있어서 이 학습 활동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의 그 문서 작성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정보 검색의 행위 자체가 인공지능을 통한 그런 생성형 대화형 서비스로 바뀌고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래서 AI를 기반으로 하는 뭐 챗봇 서비스라든가 그래서 사람들이 AI에 대한 어떤 그 거부감이 과거보다는 좀 많이 좀 없어졌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그 AI에 대해서 좀 우리가 기존에 있던 관점이라든가 접근 방법을 이제
조금은 교정해야 된다. 교정해야 된다는 것은 AI와 이런 것을 우리 어떤 적대적으로 바라본다든가 혹은 인간하고 어떤 대립구도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어떤 파트너로서 이제 AI의 서비스라든가 AI 기반한 로봇이라든가 챗봇 뭐 당장 뭐 집에서 스마트 TV를 켜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다 뭐 스마트 TV의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요. 소리로 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런 또 AI가 등장하게 된 거는 결국은 빅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빅데이터 시대를 우리가 잘 그러니까 뭐냐 대응해 해왔기 때문에 또 이제 AI가 이제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고 또 이 AI가 앞으로 더 발전하려고 할지라도 빅데이터가 필요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빅데이터는 그러니까 10년 전에 처음에 등장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도 아주 사람들이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전혀 모르던 사실을 알게 되고 또 숨겨진 관계들을 찾게 되고 이런 면에서 되게 이제 이런 그 내가 몰랐던 이런 등잔 밑이 어두운 것이 있었구나라고 싶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빅데이터가 그런 숨겨진 사실이라든가 관계를 발견하는 것에 넘어서서 AI라고 하는 새로운 또한 기술의 재료로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책이 어, 빅데이터랑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 그리고 가상화폐와 같이 이렇게 뭐 경제적인 부분, 소셜 미디어와 같이 언론 등등 이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이제 다루셨는데 그러한 여러 현안들의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이유가 있어요. 뭐, 지금 가장 주목할 만한 현안은 뭐, 두 가지가 되겠죠. 하나는, 한국 사회가 이렇게, 그러니까, 서울과 어떤 지방 간의 격차가 너무나 이제 커져 버려서 한국 사회가 일종의 어떤 뭔가 어떤 응집된, 그러니까 조직으로서 혹은, 뭐냐, 하나의 통일된 어떤 유기체적인 그러한 시스템으로서 한국 사회가 작동할 수 없을 만큼의 그게 돼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존에는 뭐 남과 북의 통일을 얘기하고 뭐 그래서 한반도의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적으로 한반도를 바라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이제 한반도 남과 북의 얘기가 아니라 주제가 남쪽 내에서 오히려 그러니까 서울과 지방 간에서의 어떤 유기체적인 그런 시스템마저 이제 깨져버리는 거죠. 깨져버렸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그 새로운 어떤 그 사람 경종을 좀 올리고 싶었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어떤 시각도 이제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거죠. 뭐 현실적으로 당장에 뭐냐 10년 전 혹은 20년 전에 돌아간다면 지방에 있다가 서울에 가서 다시 정착하는 것이 그렇게까지는 어렵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지방에서 서울에서 가서 정착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일단은 주거 여건에서의 어떤 비용 차이가 지방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를 내가 처분을 하더라도 서울에 진입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가격 차이가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그 지방에서 그러니까 살던 중산층이 서울에 가면 그러니까 갑창이 이제 중산층 이하의 삶을 이제 살아야 할 수밖에 없을 정도가 됐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지방의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내가 중요하게 좀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과거에는 아날로그하고 디지털로 구분되는 그런 세상을 살았다면 이제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구분이 아니라 디지털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디지털들이 그러니까 조금 더 예전보다 정교해지고 그 다음에 훨씬 더 세밀해지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도 그렇고 소셜 미디어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그렇죠. 뭐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같은 그런 암호화폐들도 디지털의 한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되게 세상을 바라보거나 분석하기가 쉬웠죠.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 그런데 이제는 디지털만으로 이제 세상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디지털 내에서의 여러 다양한 도메인들이 영역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각 그 영역들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또한 발전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문화적으로도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문화 지체 현상들도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학술적으로 또한 또 접근을 하려고 했던 게 키포인트죠. 예. 음, 그리고 뭐 추가하자면 또 대학의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대학이라는 것이 이제 한국 사회에서 알다시피 이제 고등학교까지 어떤 입시 교육에서 대학을 오면서 대학이 일종의 사회화의 그 공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화의 공간이었다는 것은 대학을 다니면서 그러니까 지식을 다시 이제 우리가 습득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지식 습득보다는 오히려 동료 학생들하고 내가 그러니까 친분과 교류를 하고 그다음에 선후배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하는 그런 어떤 곳으로서 대학이 한국 사회에 많이 기능을 했었죠. 나도 그런 그 시스템에서 대학을 다녔고. 근데 이제 대학이라는 곳도 이제는 그러기에는 뭐냐, 너무나 주변의 환경이 변해버렸다라는 거죠. 가장 첫 번째는 취업이 과거에 비교해서 너무나 그러니까 어려워졌기 때문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대학에서 과거처럼 그러니까 동료 학생들이라든가 선후배하고 교류하고 관계 맺음에 할 시간을 보내 그 사회화의 시간을 상당 부분 그러니까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어떤 지식이든 간에 뭐 취업을 위한 지식이든 학술적인 지식이든 전공 지식이든 간에 지식 습득을 위해서 시간을 또 많이 보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다시 이제 뭐냐 교수들의 어떤 교수법에도 또한 영향을 또 미치게 되는 형태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숫자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그 대학은 여전히 숫자는 오히려 뭐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수요 공급이 안 맞으니까 대학도 이제 학생 수급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러면 시장에서 당연히 공급이 많고 수요가 적게 되니까 경쟁 상태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특히 또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더 학생 수급이 힘들게 되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또한 한 챕터에서 깊이 있게 다루고, 그것을 또한 헬릭스 혁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또한 이제 다시 이제 조망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섯 번째 챕터에서 이제 트리플 헬릭스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 용어가 저한테 굉장히 생소하게 다가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이제 그 가장 뭐 쉽게 얘기하자면 그 우리가 DNA, 우리 인간의 다 몸속에 있는 DNA가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냐고 했을 때 우리가 더블 헬릭스라고 얘기하죠. DNA가 더블이라는 게 이제 두 개라는 뜻이고, 헬릭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DNA가 마치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방사선을 만들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DNA 모습이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트리플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개잖아요. 그러니까 DNA 더블 헬릭스가 아니라 이제 세 개의 어떤 헬릭스 축들이 서로 간에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 현상을 분석할 때 그러니까 두 개의 어떤 제도적인 축 사이의 관계보다는 세 개의 제도적인 축 사이의 어떤 관계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학과 관계에서는 이런 거죠. 대학이 기업하고 협력을 한다라고 했을 때 대학하고 기업이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는 정부의 어떤 규제라든가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겠죠. 그래서 만약에 대학과 기업 산학협력의 관계는 그냥 산학협력만의 관계, 두 개의 주체들 사이에 더블 헬릭스의 관계만을 분석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제3주체,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정부와 그 다음에 대학, 그 다음에 정부와 기업, 그 사이의 그 3세 주체들 사이의 관계를 보고서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현상을 분석하는 단위가 최소한 이제 세 개가 되고, 그 세 개들 사이에 그러니까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비유적으로 또 얘기하자면 예컨대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 아버지하고 자녀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세 번째 주체가 있죠. 어머니가 있잖아요. 어머니. 그러니까 그럼 뭐 애가
뭐냐 4명의 사람들 뭐 쿼드러플 헬릭스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 분석 단위를 일단은 3개로서 시작을 하자라는 그런 측면이죠. 그거 이제 대학 영역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는 거고. 예. 그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 주목해야 되는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지방을 앞서 언급을 하신 것처럼 책의 일부분이 지방에 초점을 맞춰줬다는 것이 다른 책들과 이제 차별화가 되는 것 같은데 초점을 맞추시게 된 계기는 무엇이고 또 지방 소외 현상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역기능과 순기능은 각각 무엇일까요? 뭐 지방에 초점을 맞춘 것은 뭐냐 다른 무엇보다 내가 지방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그런 내 물리적 환경에 대한 관심을 그러니까 저버린다는 것은 지식인으로서의 어떤 그러니까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뭐 지방에 있지만은 서울에서 뭐 출퇴근을 한다든가 혹은 뭐 지방에 있더라도 이 그 고장이라든가 이 도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많겠죠. 하지만 뭐 나는 뭐 최소한 내 스스로는 최소한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뭐냐 그게 또 하는 것이고 뭐 지방으로서의 뭐 엮이는 것은 한자면 그러니까 뭐 그렇겠죠. 지방에서 산다는 것에 불편함이 있다면 그러니까 뭐 알다시피 이제 뭐 문화적 생활이라든가 이런 점에서 서울보다는 훨씬 더 그러니까 어, 적은 그러니까 문화적인 어떤 혜택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쉽게 말해 가지고 이제 부동산을 또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살고 있으면서 어떤 부동산이라든가 경제적 자산의 어떤 가치가 그 증가하는 속도가 서울하고 지방은 너무나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 어떤 서울의 어떤 복잡한 삶을 비교했을 때 지방에 사는 거는 좀 더 이제 소위 말해서 내가 창의적인 어떤 생각을 하고 좀 여유로운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적인 거에서는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혹시 디지털 시대 관점에서 봤을 때의 역기능과 순기능은 따로 있을까요? 디지털 시대의 관점에서 뭐 이제 뭐 디지털 시대의 그 어떤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뭐냐 딱 이렇게 우리가 분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그런 순기능이라고 하자면 어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그런 시공간의 어떤 경계를 없애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하면서도 비용이 상당히 이제 저렴해지는 것이 또한 이제 장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이라면 책에서도 이제 얘기했는데 그런 게 있죠. 대면 회의하고 온라인 회의를 그 비교하면 대면 회의의 창의성이 더 높고 온라인 회의에서의 창의성이 더 떨어진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책에 아마 제주와 경북의 지방살이 뭐 해가지고 했는 그 꼭지에서 내가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은 조금은 이제 오프라인 아날로그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창의성의 어떤 넓히는 측면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조금은 제한성이 있죠. 한계가 있다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 이제 창의성이 떨어진다와 같이 이제 디지털 시대에 이렇게 여러 문제점이 있는데, 그게 지금 수십 년 동안 이제 비슷하게 이어진 이유가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시 돼야 하는 관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디지털의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해결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사람들이 일단은 개인이
그래서 리터러시를 가져야 되죠. 리터러시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문해력이라고 해서 한글 리터러시는 한글을 읽고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영어 리터러시는 영어를 읽고 쓸 수 있는 거.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니까 디지털의 어떤 기술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그러니까 우리 기기들을 잘 읽고 잘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리터러시를 이제 높이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러니까 좀 장애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디지털이 그러니까 소위 보조 장비들이 잘 마련돼 있어야 되죠. 보조 장비. 예컨대 우리가 텔레비전에 수화 화면이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키오스크를 다루기가 힘들면 키오스크의 버튼을 더 크게 하고 이런 것처럼 이런 것을 보조 같은 기술이라고 얘기하는데 전문 용어로는 어시스티브 테크놀로지라고 얘기해요. AT, 어시스티브 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보조 기술들이 잘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빅데이터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특별히 더 예.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가 있을까요? 지금 뭐냐 뭐 또 뭐 앞으로도 지금하고는 뭐 유사하게 갈 것이지만은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홈페이지의 시대에서 소셜 미디어의 시대로 왔는 것처럼 소셜 미디어의 시대는 다시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은 이제 분산형 미디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분산형 미디어라고 생각해서 타이중앙화된 어떤 네트워크에서 사람들이 하는 그런 미디어로 바뀌게 될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개인들이 지금 다 이메일 주소들을 다 쓰고 있는 것처럼 각 개인들이 다 자기 어떤 전자 지갑, 디지털 지갑을 다 이제 가지게 될 거고, 디지털 지갑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자신의 어떤 그 온라인상에서 활동들이 그러니까 저장되고 그 다음에 기록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또한 이메일도 대체를 되게 되겠죠. 거기에다가 또한 자신의 어떤 쇼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죠. 혹은 뭐 그런 그 디지털 지갑을 통해서 내가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것들에 대한 소위 말해서 포인트라든가 마일리지 혹은 뭐 디지털 배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배지를 이제 또 차곡차곡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또 서비스 간의 어떤 통합이 또 많이 될 거예요. 통합이 많이 될 거죠. 예컨대 이제 예전에는 내가 A라는 은행을 사용하고 있으면 A라는 은행에서 내가 B라는 은행의 계좌를 열어볼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A라는 은행을 사용하면서도 내가 B라는 은행의 계좌를 연결시켜 가지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왜 그러니까 은행이 서로 다른데 내가 하는데 지금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면 A은행 하면서 B은행까지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앞으로 미디어들은 이제 이렇게 통합이 훨씬 더 빨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이제 근데 구글이라고 하는 그 검색 엔진에서 내가 정보를 찾았던 것이 내가 뭐 국내의 다른 그러니까 검색 엔진이나 포털을 할 때도 같이 연결해서 볼 수도 있는 거죠. 또한 그것의 매개체는 결국은 디지털 지갑이 될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빅데이터 시대는 계속 발전을 할 텐데, 그 인문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한 이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적절할까요? 그 빅데이터와 이제 인공지능, 그 다음에 이제 분산형 인터넷, 이게 다 이제 어떻게 하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이런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한 어떤 뭐, 개념이 아직까지도 좀 많이 이제 그 부족하죠. 그러니까 데이터 리터러시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데이터 리터러시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데이터의 어떤 소중함, 그 다음에 데이터를 어떤 만드는 것에 대한 투자를 아직도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러니까 당장에 좀 이렇게 불편하더라도 모든 것을 데이터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를 모든 것의 데이터피케이션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사실은 필요로 한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빅데이터 시대에 살아가면서 가져야 하는 가치관이나 이제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가치관이라든가 마음가짐이라고 하자면 이제 자기의 데이터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 누설 혹은 데이터랑 유출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그 경계를 또 해야죠, 사실은. 그리고 신중하게 이제 그것을 이제 사용을 하고 또 내가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출력할 때도 뭔가 약간 보안 의식을 좀 이제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 네,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갈 한국 외대 후배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그 우리 그 후배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학생인데, 그러니까 대학교 다닐 때 조금이라도 이제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 새로운 어떤 매체들을 가급적이면 많이 많이 그 사용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뭐 유튜브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뭐 매체들 이외에도 틱톡이라든가 이런 이외에도 새로운 매체들이 지금도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블루스카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마스토돈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새로운 뭐 그냥 분산형 매체도 미디어들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매체들을 사용하면서 그런 매체들은 어떻게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그것을 처리하고 분석하고 시각화하고 또 어떻게 그 데이터를 또 소위 말해서 경제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관심을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인터뷰는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예. 어, 뭐